엄마,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 말을 믿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병원 주차장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나온 몸으로 손에 든 약봉지가 물에 젖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8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잊은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버린 거라는 걸.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끝맺겠다고.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간호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이렇게 멀쩡히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72살에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 나 살았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 아들한테 짐이 안 되겠구나 였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에서 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아들 명의로 집 하나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으니까요. 제 명의 아파트는 있지만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없잖아요. 며느리가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세인데 어머니는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퇴원하고 나서 아들한테 말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너희 집 하나 장만하자. 그럼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간다고 못 온다고 했고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까지 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아들만 와줘도 고마웠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우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비 오는데 천천히 와. 조심해서 와. 네, 엄마. 곧 도착해요. 아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 전화 받느라 늦는구나. 괜찮아. 기다리면 되지.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장대비가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좀 늦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게요. 알았어. 그럼 엄마가 주차장으로 나갈게. 저는 약봉지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지만 건물 처마 밑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퇴원 후 먹어야 할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약 드시는 시간 꼭 지키세요. 심장약은 걸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처마 밑이라 비를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빗물이 튀었습니다. 무릎에, 어깨에, 손등에 빗물이 맺혔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 또 전화 받고 있구나.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비 오는 날 주차장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아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손에 든 약봉지가 축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가 물에 젖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10월 초였지만 비 오는 날은 쌀쌀했습니다. 아들한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 수술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4시간째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앉아 있는 걸 못 보고 지나칠까봐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바지 끝자락이 젖었습니다. 5시간째 저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6시간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차장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안 온다는 걸. 아니,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생각이 없다는 걸. 7시간째 저는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통화 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는 통화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엄마 전화는 왜 안 받는 건가요? 8시간째 저는 손에 든 약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닐이 완전히 젖어서 안에 든 약 상자가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처방전도 젖어서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나 지금 울고 있구나. 제가 우는 줄도 몰랐습니다. 빗물인 줄 알았는데 눈물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 일찍 잃었을 때도 울었고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 못했을 때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이 텅 비는 것 같은 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버려진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병원 주차장에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잠깐 전화 받는다더니 8시간 동안 안 온 겁니다. 전화를 10번도 넘게 걸었는데 한 번도 안 받은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대체 뭔가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계신 분한테 물었습니다. 저기요,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젖은 옷에, 젖은 머리에, 손에는 흐물흐물한 약봉지를 들고 있는 할머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엄마야.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있어. 아, 네. 엄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정이 생겼다는 말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네.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병원에 버리고 갔다고요. 8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비 맞으며 기다렸다고요. 그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는 따로 있지만 아들이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3개월 전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 말투가 너무 평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약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안 왔을까?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8시간 동안 뭘 한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어둠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머리는 새하얗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까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아침 먹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것하고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제 밥그릇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며느리, 내 밥은 없니? 며느리가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냉장고에 있어요. 어제 남은 반찬이요. 데워 드세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하고 김치가 있었습니다. 밥은 찬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간다고 일찍 나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곧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찬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8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일을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출근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네, 저희도 이제 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세요.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 수술도 받으셨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도 있고 밥도 제때 나오고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요. 3개월 전만 해도 아들이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제 요양원에 가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집에 들어갈게요. 오늘 회식 있어서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식? 어제는 전화도 안 받더니 오늘은 회식이라고 연락을 하네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올 때 가져온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표지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아들 돌사진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에 한복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옆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1살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서 제 어깨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들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작은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카드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준 카드였습니다.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만든 카드였습니다.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저는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저는 그 카드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카드를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손에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도 너 사랑해. 그때 아들은 제 품에 안겨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도 넘은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드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이렇게 값싼 줄 몰랐습니다. 40년 전에는 진심이었을 그 말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 8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저한테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굴 한 번 안 보고 출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대체 뭔가요? 저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쓸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들이 저한테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진첩을 덮고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카드는 꺼내서 서랍 안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저녁 7시쯤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요양원 가라고 한 말이 계속 생각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며느리 것만 차렸습니다. 아들은 회식이라고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나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다 먹고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도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아침에 한 말 말이야. 요양원 가라는 말. 며느리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네, 그거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단다. 요양원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활하신다고요?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택시 타고 오셨잖아요. 그게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아들이 안 와서 그런 거지.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맨날 어머니 챙기면서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도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요. 거기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 계실 필요 있어요? 제 명의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제가 거기서 혼자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라고요. 며느리, 그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잖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혼자 살아?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파세요. 그 집 팔아서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아서 요양원 가라고요. 제 명의 집은 5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 혼자 아들 키우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청소 일도 했고 식당 일도 했고 시장에서 채소 파는 일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우리는 전세인데 어머니는 집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집을 팔아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 집을 팔아서 요양원 가라고 합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며느리가 저를 원하지 않는구나. 아들도 저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아들이 써준 카드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 거였구나. 하지만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였구나.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 속에 뭔가 단단한 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출근하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도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할 때 인사도 안 하고 퇴근해서도 제 얼굴을 안 봤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감자 껍질이 쓱쓱 벗겨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전화할 때 목소리가 큰 편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도 다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3억짜리 아파트예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제 아파트 얘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머니 명의라서 좀 번거롭네요. 명의를 저희 쪽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감자 깎던 칼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 방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괜히 오해하실까 봐요. 그래서 남편이 천천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요. 고집이 세다고요. 제가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 거기 보내면 집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명예 이전도 그때 하면 되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 수술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3억이면 웬만한 집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대답은 다 들렸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 받아두는 게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낫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남편도 처음엔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살아야죠.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예 이전, 요양원,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들은 건가요? 며느리가 부동산하고 통화한 건가요? 제 집을 며느리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감자를 깎으면서 며느리를 힐끗 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화 통화한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명의를 저희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라고. 저는 저녁을 다 차렸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꼈는데 무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며느리, 아까 누구랑 통화했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렸는데.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웃었습니다. 아, 친구요. 친구랑 통화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의를 바꾼다는 게 뭘까? 그건 집 주인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은 제 집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제 이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제가 죽어야 그 집이 며느리 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등록금 마련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예단 준비했습니다. 아들 전세집 구할 때 보증금 보태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어디 있나요? 아들은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손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2회 때는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에 뭔가 차가운 게 자리 잡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들이 어릴 적 써준 카드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카드를 꺼내서 봤습니다. 이제 이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 그게 뭔가요? 빗속에 8시간 동안 버려두는 게 사랑인가요? 요양원 보내려는 게 사랑인가요? 진명에 빼앗으려는 게 사랑인가요? 저는 카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계산은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 아들한테 맡길 수 없겠구나. 며느리한테 빼앗길 수도 없겠구나. 50년 동안 모은 그 돈은 제 돈입니다. 제 이름으로 산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사흘 동안 못 잔 잠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31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꿈속에서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행복했단다. 그때는 말이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은 내가 끝맺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 우는 사람과 당하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 저는 이제 후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핸드폰을 잘 쓸 줄 아느냐고요. 아들이 3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요즘은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녹음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50,000원짜리를 골랐습니다. 너무 싸면 고장 날 것 같았고 너무 비싸면 아까웠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송지는 이 집 주소로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일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젊은 아주머니였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장에서 채소 팔 때 사람들이 저를 윤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동네로 이사 온 후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서 와요.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해봤는데 맛있어서요.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들어올래요? 아주머니는 잠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술은 잘 되셨어요? 응, 잘 됐어.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같이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사실은 내일 택배가 하나 오거든. 근데 사용법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젊은 사람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뭔데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기 주문 화면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녹음기요. 이거 쉬워요. 내일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아주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서 옆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요?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상자를 뜯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해요.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이고 한 번 더 누르면 녹음 끝이에요. 아주머니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녹음돼요. 아주머니가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이제 재생 버튼 누르면 들을 수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녹음돼요. 또렷했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우와, 진짜 잘 녹음되네. 그렇죠? 요즘 제품이 좋아요. 근데 윤 선생님, 이거 왜 필요하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중요한 얘기 들으면 까먹을까봐 녹음해 두려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응, 괜찮아. 고마워. 저는 녹음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도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7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이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 벽 뒤에 섰습니다. 그들이 저를 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언제 얘기할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 집 얘기요. 명예 이전 얘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쉽게 꺼낼 얘기가 아니잖아. 쉬운 얘기 아니죠. 하지만 해야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전세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대출 받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이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만간 얘기해 볼게. 조만간이 아니라 이번 주 안에 하세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명예 이전 절차 알려준다고요.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그 집은 자동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때 명예 이전하면 되니까 지금 미리 서류 준비해 두래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며느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요.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가 착해서 탈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고민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알았어. 얘기해 볼게. 저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방금 전 대화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언제 얘기할 거예요? 집 얘기요. 명예 이전 얘기. 또렷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 사흘 동안 저는 계속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과 통화하는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어머니 설득해보겠다고 하는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상담받는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차갑게 대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피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멍청해 보였을 겁니다. 순진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제일 끈질기니까요. 순진한 사람이 제일 오래 기억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응? 엄마 집 말이에요. 그 아파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기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리한다는 게 뭔데?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명의를 저희 쪽으로 바꾸는 거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아들 몰래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가시면 되고요. 거기 가시면 간호도 받으시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집은 내 명의가 되는 거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쉽게 허락할 줄 몰랐나 봅니다. 정말요? 응.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부동산 통화, 요양원 상담, 명예 이전 요구까지 다 녹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계좌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보내던 돈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군요.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였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보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제 이름이 적힌 곳에 줄이 그어져 있고 아들 이름이 그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 이거 변호사 선생님이랑 상의 좀 해보고 결정할게.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이런 중요한 일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복잡해요? 그냥 명예 이전하는 건데 이거 집안일이잖아요. 변호사까지 필요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필요해.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생각 좀 해볼게. 급한 일 아니잖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생각해봤어.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이랑 상의해보고 싶다는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은 거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일단 엄마 생각하실 시간 드리자. 며느리가 서류를 확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화난 거 이해해 주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건가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거절한 겁니다. 도장 찍으라는데 안 찍은 겁니다. 변호사 운운하면서 시간을 번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시원한 걸까요?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내 집 근처 부동산.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골랐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네, 여기 부동산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집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디 지역이세요? 저는 제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좋은 동네죠. 몇 평이세요? 25평이요. 오, 거기 요즘 시세 괜찮은데요. 3억 정도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금매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금매요. 빨리 팔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뵐까요? 집 상태 보고 정확한 시세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2시요.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한 건가요? 제 집을 팔기로 한 겁니다. 아들 명의로 넘겨주려던 그 집을 제가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제 아파트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집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아들네 집으로 이사간 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집안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시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표 김현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2개, 화장실, 부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 괜찮으신데요? 25평에 이 정도면 2억 9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3억도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해요. 2억 8천에 파는 건 어때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 8천이요? 그럼 너무 손해 아니세요? 괜찮아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죠? 이 집 파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제 아들한테요. 부동산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한테요? 네. 아들이 알면 안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흘 후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계약자 나왔어요. 2억 8천에 현금 거래하시겠대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잔금은 어느 계좌로 받으시겠어요? 제 통장 있어요.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요. 저는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오직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내 집을 팔 생각이었다면 난 먼저 팔 준비를 한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 후면 2억 8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 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요. 오직 제 것입니다. 5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 다시 제 이름 통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 구름처럼 천천히 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잔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돈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서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 통장인가요? 이 돈이 정말 제 돈인가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환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사흘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집이요. 여기 매매 완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집 팔았어요? 응, 팔았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파신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아들도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 수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은 저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죽으면 너희 거였겠지. 며느리가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럼 왜 파신 거예요? 저희한테 명예 이전하시면 됐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억짜리 집을 그냥 날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3억이 아니라 2억 8천이야.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억 8천이라고요? 응. 금매로 팔았으니까 좀 싸게 팔렸지.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집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파신 거예요? 저는 아들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한 거야. 며느리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어요? 2억 8천은 어디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통장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숫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머니 명의 통장이에요. 그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지. 누구 거겠어? 며느리가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너희 명의로 집 사주려고 모은 거였어. 50년 동안 말이야.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명의로 두는 게 낫겠더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희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날 버린 그날부터 나도 너희를 정리하기 시작했거든. 며느리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1달 반 전이었지. 비 오는 날 병원 주차장에서 8시간 기다렸던 날.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어. 아들이 날 잊은 게 아니라 버린 거라는 걸. 엄마, 그게.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양원 가라고 했지. 저희도 좀 살자고 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부동산하고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어머니 명의라 번거롭다고. 명예 이전하면 된다고.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가 녹음기를 받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언제 얘기할 거예요? 집 얘기요. 명예 이전 얘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다 녹음했어. 너희가 한 말 전부 다. 요양원 보내려던 것도, 명예 이전하려던 것도, 내가 죽기를 기다리던 것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이제 너희하고는 안 살 거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다음 주에 요양원 들어가.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응.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나도 그게 편할 것 같아. 대신 내 돈으로 내가 고른 곳으로 가는 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저는 아들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요양원비는 매달 내 통장에서 나가고 나머지 돈은 내가 쓸 거야. 너희 줄 생각 없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7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로워질 겁니다. 2억 8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버린 그날 나도 너희를 정리했단다. 요양원 입구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였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요양원 문을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윤정자 어르신이시죠?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하고 녹음기였습니다.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녹음기는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별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고 점심은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먹었습니다. 다들 친절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고 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자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저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기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로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맙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밥은 잘 나와요? 잘 나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는 했다고 했잖니. 그럼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여기가 편해.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러는 게 중요하지. 근데 난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돈? 2억 8천이요. 그냥 어머니 혼자 쓰실 거예요? 그럼 내 돈이니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억짜리 집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그 돈까지 혼자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섰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산책 나가려던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집은 우리가 가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예 이전도 그때 하면 되고요. 3억이면 웬만한 집 살 수 있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며느리가 집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가라고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입을 벌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녹음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왜? 내가 한 말인데 왜 숨겨야 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저는 복도에 있는 분들을 돌아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를 요양원 보내고 제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요. 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나? 다른 할머니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간호사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차갑게요. 저는 녹음기를 다시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엔 증거보다 무서운 게 있단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지. 며느리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해. 너희가 뭘 했는지 말이야. 할머니 한 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윤 선생,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 계시면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희 갈게요. 그래. 다시는 안 올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구나. 세상이 알았구나.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져서 반짝입니다. 저는 이 풍경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지 8개월째입니다. 지금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 이름은 비온 날 밥상입니다.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왜 비 오는 날 밥상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 맞던 날이 있어서요. 그날 덕분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기만 합니다. 요양원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편했습니다. 밥도 제때 나왔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직 72살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요양원 방에만 앉아 있기에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살아보자. 제 돈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보자. 통장에는 2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식당으로 꾸몄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혼자 운영하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비온 날 밥상.
그 글씨를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1시간 동안 간판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1달 반 전, 비 오는 날 병원 주차장에서 8시간을 기다렸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젖은 약봉지를 들고 서 있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비온날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식당을 연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옵니다. 대부분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도 오시고 젊은 사람들도 옵니다. 저는 정성껏 밥을 짓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고 나물을 무칩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입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집밥 맛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73살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샀고 채소를 샀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무게가 제 인생의 무게 같았습니다. 묵직하지만 제가 선택한 무게였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들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11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윤 사장님, 오늘도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천천히 드세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몇 명 더 왔습니다. 젊은 부부도 왔고 혼자 오신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다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요즘 라디오 듣는 재미로 삽니다. 사연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익명을 원하셔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 반 전 비 오던 날입니다.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차 안에서 아내와 통화하다가 시간을 잊었습니다. 어머니는 비 오는 병원 주차장에서 8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72살의 어머니를 저는 빗속에 버려둔 겁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행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저희와 연을 끊으셨습니다. 요양원에 가셨다가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셨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비 오는 날이 오면 그날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잡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진행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어머니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비를 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소리였습니다. 1년 반 전 병원 주차장에서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비는 그냥 비였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저를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얼굴에, 어깨에, 손등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비를 한참 맞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그날 저는 비를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비가 왔을까? 왜 하필 제가 버림받은 날 비가 내렸을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비 덕분이었다는 걸요. 비가 내렸기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림받았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닷가 작은 식당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73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온 날 밥상, 빗물에 젖은 간판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비. 내가 내렸기에 내가 깨어났어. 내가 나를 적셨기에 나는 새로 태어났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도 손님이 올 겁니다. 저는 또 부지런히 움직일 겁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볼 겁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2층 작은 방에서 잡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좋은 꿈을 꿉니다. 더 이상 악몽은 꾸지 않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들었지만 저는 아들을 찾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좋습니다. 서로 모르고 사는 게 지금은 더 편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저를 돌볼 시간입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비 맞고 흘린 눈물 덕분에 지금은 햇살을 팔며 삽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7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73살에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문 앞에 영업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첫 저녁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니까요. 비 오는 날 병원 주차장에 버리고 지들끼리 가버린 아들 며느리, 집 팔고 싹 끄는 할머니, 72살 윤정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비 맞던 그날의 눈물이 지금은 햇살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